이사장님께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분들의 노후를 네. 직접 또 지켜보셨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느낀 많은 분들이 좀 공통적으로 노후에 후회하고 힘들어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2006년도부터 요양병을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오시는 분들 보면 대다수가 간병비나 치료비를 자식들이 부담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어른들 지금 80대, 90대 된 어른들이 대한민국의 근대화의 주역이었습니다. 네.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던 분들인데 자식 키우는데 돈 다 썼고 맞아요. 자식들 공부시키는데 돈 다 썼고 시집장가 오는데 돈 다 썼어요. 그러니까 내 노후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때요? 예전에는 집에서 마지가 어른을 모셨잖아요. 맞아요. 지금 핵가족 시대에 집에서 어르신들을 못 모셔요, 부모님을. 그러니까 병원이나 요양병원을 가야 돼.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가시는데 문제는 그 돈을 어르신들이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까 자식들 다 줬잖아요. 네. 그럼 자식들이 돈을 다 잘 내면 좋은데 자식들도 먹고 살기 힘든 게 요즘 세대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병원비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자식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병비가 비싼 곳은 못 가고 싼 곳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간병비가 싸다는 건 뭘까요? 간병인이 적다는 이야기죠. 당연하죠. 네. 간병인이 적다는 이야기가 서비스질이 떨어진다는 네.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입원하시는 80세, 90세 된 어르신들이 제일 불쌍한 세대라는 게 자식들로서 평생을 희생했는데 네. 이제 당신들은 부모 부양까지 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당신들이 부양을 당해야 되는데 부양을 못 해요. 그래서 끼인 세대가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에요. 그게 가장 안타깝고 돈 힘든. 없고 네. 진짜 노년 빈곤이 있는 거죠. 근데 자식들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럼 자식들도 못 살면은 네. 나쁜 병원, 나쁜 시설, 나쁜 병원이 딴 게 아니에요. 간병인 수가 모자라면 네. 습수질 떨어질 수밖에 당연하죠. 없어요. 근데 그게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장님, 저도 이게 뭐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서 나온 요양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들이 네. 굉장히 많이 쌓여 네네.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한 어르신 분께서 이런 인터뷰 하시더라고요. 요양병원은 죽으러 가는 데야. 내 주변에 요양병원 갔다가 살아 돌아온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어르신을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인식이 생긴 이유를 좀 정리해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그치? 네. 요양법 왜 죽으러 가는 곳일까요? 왜 요양법 냄새 나고, 요양법 왜 다 묶어놓고, 욕창 발생하고, 환자의 기본권 억압한다? 언론에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간병보험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일본과 달리 간병보험이 되지 않아요. 일본은 간병보험이 다 돼요. 환자 몇 명당 간병사 몇 명 두어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한국에는 그런 법적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병인을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자유예요. 간병인 하나도 안 뒀다고 해서 환자를 묶어둔다고 해서 처벌할 규정이 없어요. 왜? 법적인 제도가 없는데요. 없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저희 병원 같이 조동격 서비스 하려고 하면 5대1, 6대1 정도 간병해요. 그럼 네. 한 달에 6, 70만 원 들어요. 네. 간병비만. 네. 그럼 병원비 70만 원 합하면 130, 40이죠. 네. 우리 300만 원 월급쟁이도 많잖아요. 네. 반이 부모님 간병비 나가요. 반이 병원비 치료 나가고 못 살죠.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간병비 안 받는 곳에 가면 70만 원만 내면 돼. 그럼 거기 가. 그럼 간병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기 환자 다 묶어놔요. 체변경 안 돼. 욕창 생겨요. 네. 냄새 나요. 환자 방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싼 병원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갑자기 요양병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네. 가격 경쟁을 했어요. 왜 가격 경쟁을 할까요? 간병비는 규정이 없으니까. 그렇죠. 싸게 할 때 우리 병원 오세요. 유치를 하거든요. 네. 싸게 오니까요. 이 병원에서 저기 지금 40만 내 20만 해줄게.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안 받을게. 이러니까 끝없이 가격 경쟁이 일어나고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거죠. 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간병보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전국 어느 병원 가도 가격이 똑같아요. 그럼 그렇겠죠. 그때부터 어떻게 할까요? 우리 병원 냄새 안 나요? 그럼요. 우리 병원 시설 좋아요? 퀄리티를 높여야죠. 우리는 진짜 간병 수가 이만큼이고요. 우리는 억제된 사용 안 하고 우리 욕창 없습니다. 우리 냄새 안 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사회적 공적인 부분에서 덜어줘야 돼요. 싼 병원 모신다는 사람들이 나빠서 불효자여서 싼 병원 모시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돈이 없으니까 거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그거는 사회적인 우리 공적 부분, 정부에서 간병 급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월급쟁이들도 부모님 서비스 질 떨어지는 곳에 죄책감 느끼면서 맡길 일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 건 정부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사장님께서 음. 운영하고 계시는 병원에서는 다르다. 네. 우리가 노후에도 이렇게 존중받고 존엄 케어를 받을 수 있다라는 네. 걸 실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요양병원에서 받는 치료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이사장님의 또 의견이 궁금합니다. 요양병원은요,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를 지켜드리는 게 존엄 케어예요. 그래서 묻기지 않을 권리가 있고 싫으면 싫다고 표현할 권리가 있어요. 근데 이런 환자의 기본 권리나 니즈가 무시되는 게 지금 한국요양병원이죠. 왜 그럴까요? 간병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병보험이 안 되니까 간병이 네. 제대로 없고, 없고. 그러니까 환자들이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병비 많이 내는 분들은 좋은 병원 가는 거고, 그렇죠. 간병비 없는 분들은 나쁜 병원 가는 거고, 질 떨어진 병원 가는 거고. 네. 그럼 이거는 정부에서 방치해서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우리가 노후가 돼서까지도 이렇게 내가 돈이 부족해서 내가 내 남은 노후의 인생이 존중받지 못한다. 네네. 이건 너무나도 슬픈 일이고 비참한 일이에요. 내가 굳이 이렇게 나이를 먹는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마저 네네네. 들거든요. 네. 그래서 존엄 케어라는 말을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항상 얘기해 네. 주시는데 이 존엄 케어라는 게 그럼 아까 말씀해 주신 기본 권리 침해도 하지 않고, 난 싫으면 싫다고, 난 밥 먹기 싫어요, 나 치료받기 싫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욕하기 싫어도 목욕해야 되고, 자기 싫어도 자야 되고, 네. 이게 지금 병원의 현실이에요. 현실이니까. 근데 환자들의 개별성, 개인에도 존중이 많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인력이 충분하게 되면 충분히 개별성 존중할 수 있죠. 2006년도부터 요양병원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때는 성장시기니까 저희는 그렇게 다른 병원 좀 차별되게 냄새도 없게 하고 그렇게 그나마 괜찮은 병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2008년도에 일본을 가게 됐어요. 일본에 가니까 어느 병원도 냄새 나는 곳이 없었고요. 어느 병원도 묶어놓는 게 없었어요. 어느 병원도 정말 욕창 생기는 것도 없었어요. 우리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물어봤어요. 여기 왜 이러냐? 간병보험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간병보험 안 돼. 일본 간병보험 되고. 네. 인건비는 어떠냐? 우리나라가 똑같아요, 일본하고. 수가는 3배예요. 우리 200만 원 수가 나오는데 일본은 600만 원 나와요. 나머지 400만 원 어디 간 줄 아세요? 간병보험하고 환자들이 지내는 시설 환경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 너무 좋은 시설에 냄새도 깨끗하고 진짜 호텔 같아요. 다 그런 데 사셔. 표정이 다 밝아요. 우리나라 요양병 그렇지 않잖아요. 네. 같이 머리에 한자 묶어놓고. 근데 그때 같이 갔던 일본 간호사가 있었어요. 니네 아버님 아프시면, 부모님 아프시면 우리 병원 모실 거니라고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일본을 가기 전에 몰랐었는데 일본 갔다 오고 나니까 자신이 없네요. 이런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네. 우리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자기 부모를 우리 병원에 못 모시는데 어디 외부에 가서 우리 병원은 좋은 병원입니다 이야기를 할 거냐. 그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 성장경을 이제 멈추자. 환자들한테 내 부모를 마음 놓고 모실 수 있고 우리는 요양병원 다닌다는 걸 부끄럽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만들자. 그래서 저희 병원의 존엄 케어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돈을 벌지 말고, 안 버는 게 아니죠. 벌되 우리가 수익이 줄더라도 우리가 수익 30%가 줄었어요. 수억 원의 영업이익이 났는데 네. 간병비 적자가 한 달에 8천만 원씩 났어요. 왜냐면 방마다 한 명 간병을 존엄 케어 냄새 안 나게 하고 2주마다 체위 변경하려니까 방마다 한 명씩 넣어야 돼요. 네. 간병사를. 네. 그러니까 간병비를 받는 거는 조금인데 갑자기 서비스를 질이 안 올라와졌는데 돈을 다 받을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간병비 적자를 우리가 8천만 원, 1년이면 10억. 이때까지 누적 적자가, 간병비 적자가 60억 났어요. 병원 몇 개 더 지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병원에 줄어든 수익이 누구한테 가냐면 환자들한테 갔고 직원들 복리후생으로 갔어요. 직원분들께서는 잘 따라와 주셨나요? 왜냐하면 존엄 케어라는 게 우리가 돈 벌기 위함이 아닌 걸 직원들도 네. 알잖아요. 네. 이거 하게 되면 직원들도 힘들어요. 네. 근데 병원도 힘들어. 왜? 다 돈 쓰는 일이에요. 우리 병원에 침대 700개를 자동 침대로 다 바꿨어요. 10년 전에. 10년 전에요? 예. 돈 3억이 날아갔어요. 돈 3억이 날아갔는데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식사 때마다 간병사님이 손으로 침대를 돌렸어야 되는데 찡 올리니까 편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비스 수준이 올라갔겠죠. 그렇죠. 그럼 간병사님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서비스 수준이 올라가니까 간병사님 퇴사율도 떨어지고 조직이 안정되니까 네. 서비스 향상이 되니까 공실이 없어요. 결국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직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힘들죠. 냄새 안 나게 하고. 우리 간호사들 목욕 다 시킵니다. 우리 수간호사들이 한참 막 간병사님한테 계속 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럼요. 그때 환자들 같이 목욕 시킨다고. 아. 힘들잖아요. 근데 병원도 수익 추구하는 거라는 걸 직원들이 알아요. 아니까.
돈 벌기 위해서 제가 조롱케어를 했어요. 네. 그럼 그 이사장님을 위한 거지 우리하고 뭔 상관이요?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직원들이 그걸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거부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오는 거고요. 저희 병원에 딱 2가지 입사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루 만에 짐 싸는 경우, 네.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한번 입사하면 5년, 10년 계속 가는 경우. 쉽게 일하고 돈 많이 벌려는 친구들은 우리 병원에 입사하면 하루 만에 짐 싸요. 근데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간호사로서의 가치와 간호사로서의 소명의식이 있는 친구들은 우리 병원에 오래 근무하죠. 우리 병원에 그런 직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존엄 케어를 하면서 이사장님께서는 사무이탈이라는 걸 하셨습니다. 네네. 사무는 뭐고 이탈이라는 건 뭘까요? 4가지를 없애고 2가지를 탈피한다는 거예요. 냄새무, 욕창무, 낙상무, 와상무. 냄새를 없애는 거죠. 그다음에 네. 탈기저귀 탈억제대. 자, 냄새를 없애는 건요. 자주 씻기면 돼요. 근데 일주일에 우리가 한 번 목욕시키는 게 원칙이거든요. 네. 근데 한 번 목욕시킨다고 냄새가 안 없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설사거나 요실금 있으면 2번, 3번 씻겨야 돼요. 그러시겠네. 그럴 때 간호사를 혼자 하라 그러면 간호사는 싫어합니다. 네. 그럴 때 우리 간호사들이 도와주는 거고. 우리 같이 1촌 다 만들었어요, 처음에. 저도 한 2-3명 한 잔 목욕 다 시켰어요. 네. 그래서 2번, 3번 시킬 때는 같이 일하는 협업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냄새를 우리가 없앨 수 있었고요. 네. 낙상은 뭐냐면 환자들이 넘어져서 다치는 걸 낙상이라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온돌병동을 만들었어요. 환자들이 기어다니게. 기어다니니까 또 낮은 침대를 바닥에서 20cm 정도 되는 나무 침대 수제자게 했어요. 치매병동에. 네. 그러니까 환자들이 기어다니죠. 낙상할 일이 없죠. 낙상할 일이 없죠. 자다가 떨어져도 안 다쳐요. 대신에 직원들이 힘들어요. 침대에 있으면은 허리를 덜 굽혀도 되거든요. 근데 기어다니면 허리를 많이 굽혀야 돼요. 기저귀도 가려고 하면. 네. 직원들은 힘들어요. 네. 근데 환자들은 그만큼 좋은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낙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네. 욕창은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하면 돼요. 네. 근데 저희 병원에 오면 2시간마다 지금은 체위 변경 시험마다 방송이 나와요. 그때 시간 맞춰서 해야 돼. 체위 변경을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시기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간병사들이 잊어버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매뉴얼화 시킨 거예요. 매뉴얼화. 그러면 체위 변경하면 환기시키면 욕창 안 생기니까요. 근데 모닝케어라는 것도 우리 간호사들이 하거든요. 모닝케어가 뭐냐면 환자 피부 상태를 우리 간호사들이 아침에 확인하고 아침마다. 건조지에 있으면 오일을 발라드리고 습해져 있으면 파우더를 발라드려요. 욕창 전단계 빨간 점 하나만 있어도 그게 다음날 되면 욕창이 될 수가 있어요. 간병사는 그런 거를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 간호사들이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모닝케어라 그래요. 다른 병원에서 안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병원 간호사들이 힘들어요. 완벽한 협업 시스템으로 네. 이루어지네요. 그렇게 해서 욕창을 방지하고요. 와상은 누울 와자 상할 상자예요. 누워있으면 환자 나빠져요. 끊임없이 움직이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재활 환자분들, 중풍 오신 분들은 재활치료 받으면 그래도 재활치료 받거나 네. 그게 돼요. 네. 근데 근데 치매 고혈압 당뇨 환자들은 재활치료 안 받거든요. 네. 누구만 있어요. 그 일요일날 제가 병원에 와보니까 조롱케어 처음 시작할 때 환자들이 다 잠만 주무세요. 왜요? 토요일, 일요일날 작업치료서 무시해서 다 쉬거든요. 네. 간호사들도 쉬어요. 쉬죠. 교대법만 나와요. 네. 그럼 인원이 최소야.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다 잠만 주무셔. 문제는 뭐냐면 명절이 걸리면 4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공휴일이 이렇게 예. 되어지면. 그럼 중풍 환자들 이렇게 마비가 왔는데 열심히 치료했어요. 그럼 이게 다 펴지거든요. 네. 한 6개월 되면 네. 3개월 있으면 요즘 펴진다고. 네. 근데 쉬어버리면 4일, 10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이렇게 돼. 그럼 이게 4일 전의 상태로 몸이 돌아가냐? 그렇지 않아요. 최소한 한 달, 2, 3주 전에 몸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네. 그러면 물리치료 해줘야 되잖아요. 네. 공휴일도. 그럼 지금도 쉬어야지. 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희가 40명의 치료사 중에 공휴일 날 2-3명 당직을 세워서 이렇게 회복기 있는 재활들은 재활치료를 해드리고 네. 그렇게 하면 이 재활 그 치료받는 분들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니까 그렇죠. 됐고 그럼 문제는 치매 고혈압 당뇨 일반 환자들이에요. 네. 노인 환자들. 네. 그래서 그분들은 휴게실에서 점심 특식을 만들어서 나오게 꼬시는 거죠. 그냥 안 나오시니까. 그렇죠. 그럼 네. 휠체어 타고 나오셔가지고 네. 이걸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만들기를 해요. 네. 김밥, 유부초밥 만들기. 체험 그런 것들 활동. 한 거. 네. 그걸 만들게 하면 나와서 만들어서 드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휠체어 한 번 더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휴일도 침대 밖을 벗어나게 하는 게 와상이에요. 이게 돈 제일 많이 들어요. 네. 돈 제일 많이 드는데 이게 병원에서는 사실 부담스러워요. 네. 근데 이거 따로 돈을 받는 것도 아니니까. 네. 근데 환자들한테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럼요. 엄청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네. 이게. 근데 이 공휴일 프로그램은 우리 모든 직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투입됩니다. 그래서 한 3-4개월마다 한 번씩 공휴일 당직 프로그램이 와요. 그래서 상급에 서는 사람, 당직체제 이런 사람들 다 빼고 낙근무자들 위주로 돌아가요. 이렇게 4무를 네. 네 가지를 없앴다라고 하셨고 2가지 탈은 또 탈 억제대.
묶지 않는다. 그럼 환자 왜 묶을까요? 콧줄 빼고요. 네. 소리 지르고 난리 치면 묶어요. 네. 그럼 그럼 왜 난리 칠까요? 치매 환자들 와서 왜 소리 지를까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렇죠. 그래요. 낯선 환경이 오니까. 네. 우리 그걸 기다려줘야 돼. 근데 못 기다려주니까 어때요? 억제대 쓰고 수면제 줘서 재워버려요. 네. 물론 인력이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 시스템을 바꾸는 게 억제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콧줄 빼는 할머니들한테 위에다가 모비를 달아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콧줄을 안 빼네요. 네. 손에 인형을 지어드렸어. 네. 그렇다면 콧줄을 안 빼요. 네. 모든 환자가 다 그러나? 아니거든요. 아니죠. 어떤 할아버지는 신문 달란 분이 있고요. 네. 어떤 할머니는 음악 틀어 달라 그래요. 네. 환자의 니즈를 하나씩 찾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억제들 하나둘 없애가는데 네. 어느 날에 보니까 우리 환자 한 분을 양쪽 팔을 다 묶어놨어요. 아침마다 우리가 원장님들하고 라운딩 돌거든요. 네. 환자가 묶여있어요. 양쪽 팔이. 네. 왜 묶어놨냐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환자분이에요. 네. 중풍 오셔가지고 의식은 없는데 팔을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피가 날 때까지 여기를 끌고 와요. 긁으셨구나. 피가 나요. 그러니까 이거 묶어둘 수밖에 없었어요. 아. 그래서 우리 간호사 보고 우리 다른 방법을 써보면 어때? 하니까 이걸 갖고 온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실물을. 네. 자기 집에 쓰는 손인형에다가 이렇게 장갑을 바느질해서 끼워 놓은 거예요. 네. 이렇게 하니까 손을 환자분을 이렇게 끼우면 끼워 놓으니까 콧줄을 못 잡아 당겨요. 그렇죠. 보드란 인형이 닿으니까. 긁어도 다치지 않아요. 네. 이렇게 해서 억제대를 없앴던 게 6개월 만에 저희가 억제대를 다 없어졌고요. 문제는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습해져서 또 여기가 곰팡이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이런 것들도 간호사들이 이렇게 손가락 사이를 이렇게 손가락 사이 습해지지 말라고. 끼워 놓은 거예요. 네. 이거 다 직원들 아이디어. 이렇게. 내가 잘 돌봐드려야 되는, 세세하게 살펴야 되는 사람이라는 네. 생각이 없으면 이걸 집에서 만들어 올 수 있을까요? 못 만들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억제대를 없앴었고요. 탈기저귀는 뭐냐면 기저귀를 채우지 않는다는 건데 네. 무조건 탈기저귀가 되지 않습니다. 누워있는 분들은, 와상 있는 분은 탈기저귀가 안 돼요. 아, 그렇죠. 휠체어 탈 수 있는 분이 대상이에요. 휠체어 탈 수 있는 대상인데 성공률 얼마 되면 30%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저귀를 찾는 거는 네. 떼기가 너무 힘들다는 그렇죠.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입원했을 때 2, 3일 정도 관찰하면 대소변 시간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병원에 오시면 식사 시간, 물치료 받는 시간 일정하잖아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잖아요. 규칙적인 대소변의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시간에 소변무로 가신다 그러면 그때 어르신을 모시고 가면 돼. 근데 인력이 없으면 거기에다가 케어를 못하죠. 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어르신은 이제 병을 한번 보는 순간 난 인간으로서 끝났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재활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탈기저귀 프로그램을 한 3개월 하는데 처음에는 기저귀를 차시더라도 점차 화장실 모시고 가는 시간을 늘려가면서 점차적으로 그걸 회복을 시키면서 나중에 스스로 기능이 좋아지면 기저귀를 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공률이 30%밖에 굉장히 높지 않다는 거죠. 그래도 시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죠. 근데 그래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렇지만 다 성공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탈기저귀, 네. 탈억제제까지. 억제대. 그렇게 해서 억제대. 사무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무이탈을. 이렇게 하려면 인력이 많아야 된다. 최소한 간병사 5, 6대1 간병은 돼야 된다. 저희 병원에 할아버지가 입원해 계셨는데 네. 할머니가 계속 면회를 오셨어요. 네. 근데 할머니가 갑자기 뇌출혈로 오셔가지고 병원에서 흉부인과 내사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럼 임종하러 저희 병원 오셨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할머니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셨어요. 근데 앰뷸런스에서 내린 할머니 보니까 머리 다 깎으셨어. 의식이 없어. 할머니 불러도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우시면서 우리 할머니는 끝났네 그러면서 병실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런 환자는 원래 재활치료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존케어 처음 시작할 때 인력을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거기 재활치료를 해드렸어요. 논이 뭐예요? 인력이 많은데. 그러니까 재활치료를 해드렸는데 이 할머니가 2주 만에 의식이 깨셨어요. 한 달 만에 빗빗기가 됐고, 2달 만에 식사가 됐고, 석 달 만에 콩고리기가 됐어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재회를 하셨어요. 재회했을 때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 내 마지막을 정리할 시간을 주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60년 동안 살아온 내 할머니하고 할머니하고 유언하는데 못 나누고 헤어질 뻔했는데 내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우리 직원들 다 울었습니다. 우리가 왜 힘든 존엄케어를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한 우리 직원들이 소명의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고요. 탈기저귀 실패했던 할머니 있거든요.
침대에서 3개월 동안 했는데 실패했어요. 뭘 해도 안 돼요. 근데 치매병동에 온돌병동에 모셔다 놨어요. 그 계속 이렇게 기어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팔다리를 계속 움직이잖아요. 막 굴러다니고. 네. 3개월 뒤에, 3개월도 아니에요. 3주 뒤에 변기 잡고 일어나셔서 대변을 보셨어요. 스스로. 3개월 만에 급성 뇌경색으로 오셨던 할아버지 한 분도 난폭해갖고 침대를 계속 발로 차요. 소리 지르고. 원래 그런 환자는 우리가 다리까지 묶었고요. 신경제를 줬어요. 계속 침대를 차니까 다리까지는 못 묶잖아요. 우리가 조동키를 하는데 병실이 아니고 휠체어 태워서 간호사실에 모셔다 놨어. 그러니까 간호사실에 와서 소리를 계속 지르고 간호사한테 2년 전년 욕하는 거고. 네. 그래서 욕하다 지쳐서 잠이 들면 병실 데려다 놔. 그걸 일주일간 했습니다. 일주일 지내고 나니까 이 환자가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재활치료 받기 시작했어. 누워있던 환자였는데요. 네. 재활치료 와서 쓰고 안고 걷는데 3개월 걸렸습니다. 3개월 만에 이 환자는 퇴원했습니다. 이 환자는요, 묵지 않았고요. 억제대 안 썼고, 기저귀 안 채웠고, 욕창도 없고, 낙상도 없었습니다. 우리 사무이탈의 모든 케이스 그게 다 들어있었어요. 이게 우리 첫 사례 발표였어요. 네. 이 환자 한 명 때문에 일본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우리 인구 5만도 안 되는 예천 시골에서 과연 이 환자 조동키 할 수 있을까? 우리 직원들이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신감을 가지게 했던 영상이 이거고요. 제가 우리 간병사님한테 이 영상 보여주면서 우리 간병사님 아직도 간병보험이 안 돼서 4대 보험도 퇴직금도 안 돼요. 이분들한테 병원에서 도로 과찬일 하는 분이 간병사 아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이 환자를 일으켜서 집으로 가게 하는데 간병사 역할이 70%였고 간호사 역할이 20%였고 의사 역할이 10%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적 위치는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접을 못 받지만 여러분들 하는 일 자체는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일이 간병사님 일이라는 거 제가 말씀을 해드리고 그때 우리 간병사님들 그때부터 직업에 대한 자존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시골에서 그냥 빠글빠글 파마했던 시골에서 애 키우던 아줌마들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나중에 우리 병원 와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표정이 좋으신지. 얼마나 직업적인 네. 그 지금도 소년. 14년째 근무하고 계세요. 그전에는 나는 대소변 치우고 더럽고 하찮은 하는 사람이야 였다가 표면적인 이제는 것만. 네. 이제는 병원에서 제일 더러운 일 하찮은 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환자분이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서 가장 큰 영역을 하는 사람이 나야. 이게 프라이드인 거고 자부심인 거고. 네. 네. 제가 늙어서 저의 노후나 혹은 이제 가까운 미래에는 저희 부모님도 이런 케어를 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케어를 받으려면은 아무래도 좀 비용이 돈이 들죠. 라는 생각이 그래서 들거든요. 지금 저희 병원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네. 5대1, 6대1 간병하면요. 한 달에 간병비가 60에서 70만 원이에요. 이게 최소 금액이에요. 네. 서울은 이보다 더 비싸요. 그럼요. 60에서 70 정도가 간병사 들어가는 원가 인건비입니다. 네. 그러면 병원비 70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기저귀값 10만 원 하면 한 달에 140, 150 들어요. 최소 그 정도죠. 네. 아까 그렇지 우리 월급쟁이들이 300만 월급 받았고 반 내면 우리 병원을 못 와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문제예요. 그래서 간병보험이 되면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재활병원을 만들었어요. 우리 병원 좋은 병원이잖아요. 네. 10년 동안 운영을 해왔어요. 네. 7년간 운영을 했어. 근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네.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제가 갈 데가 없어요. 왜냐면 스케줄 다 취소됐으니까 코로나 초기에. 그래서 병원 앞에서 직원들 대신에 파란 옷 입고 한차 관리했어요. 물품 받아갖고 넘겨주고. 네. 할 게 없어요. 왜냐면 직원들 다 하는 일이 있는데 나는 노는 사람이니까 내가 해야지 어떡해요. 그래서 내가 그 앞에 선별서 지키고 있는데 오는 분들한테 우리 병원에 왜 오신지 내가 다 물어봤어요. 우리 병원 왜 오세요? 그러니까 간병비 비싼데 우리 안동에 7개 요양병원이 있는데 우리 병원이 제일 비싸고요. 우리 병원보다 간병비 반 내는 데 있어요. 거기는 12대1 간병이에요. 두 방당 하나. 나머지 세 군데 간병비 안 받아요. 그럼 싸죠. 간병비는 없지. 그럼 그렇게 싼 병원 나도 우리 병원 왜 오시냐 내가 물어봐요. 보면 잘 모시려고요. 부담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덜 쓰면 되죠. 했던 분이 코로나 때 때문에 장사가 안 되니까 3개월 만에 퇴원하시더라고요.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간병비 안 내는 곳을 가신대요. 형편이 어려워져서요. 네. 장사가 안 되니까 더 이상 부담을 할 수가 없다. 제가 그 환자가 뒤돌아서 가는데 제가 잡을 수가 없었고 그분만 싸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결심했어요. 이제 돈 없는 사람도 오는 조동케어 시스템을 만들자. 아, 그래서 480병상의 병원을 쪼갰어요. 네. 그래서 재활병원을 만들었어요. 현재 간병보험 만들기 위해서 제가 7년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정부하고 협상도 많이 하고 했지만 안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도를 바뀔 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제도에 올라타자. 그래서 병원을 쪼개서 재활병원이 되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간병 서비스를. 네. 간병 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병원을 쪼개서 운영을 하니까 우리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쵸. 멀쩡한 병원 쪼개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만들려고 하니까 돈을 많이 들어갔어요. 네. 대신에 우리 병원에 150만, 200만 내던 분들이 한 달에 60만 원씩 내요. 간병 보험 되고 네. 본인보다 상한제로 다 돌려받으니까. 그렇죠. 네. 돈 오는 사람도 오는 거고요. 네. 옛날에 기초생활수급증 우리 병원을 못 샀습니다. 네. 한 달에 식대는 8만 원 나와요. 근데 간병비 70만 원 못 내니까 못 내죠. 기초수급비가 30만 원이 있어요. 네. 기초생활수급비가. 근데 그분 우리 병원에 다 와요. 한 달에 8만 원 내고 우리 병원에 간병비 다 받고. 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어요. 어떤 재활병원은 뇌척수 환자만 돼요. 중풍, 뇌경색, 뇌출혈, 파킨슨, 척수마비만 되는 거예요. 네. 모든 환자가 다 안 돼요. 네. 그래서 요양병원 운영하면서 재활병원 만들어서 이것까지는 해결했는데 뇌척수밖에 안 되니까 이걸 범위를 늘려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재활의료기관이라고 해서 재활전문병원이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기존에 뇌척수밖에 못 받았었는데 네. 혜택이 안 됐었는데 네. 지금 고관절 수술 환자, 하지 절단 환자, 비사용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병원에 내과적, 외과적 수술 처치 이후에 거동이 힘들어진 모든 환자예요. 무슨 소리냐면 네. 우리 사회자님 네. 부모님이 70세신데 네. 폐렴이 오셨어요. 그럼 병원에 가셨을 거 네. 아니에요? 2주간 입원했어요. 젊은 사람도 금방 나오지만 네. 2주간 입원했으면 다리 힘 빠지잖아요. 네. 그럼 거동이 힘들어져요. 그럼 그분이 우리 병원에 예전에는 입원을 못했어요. 네. 근데 재활기록기간 지정이 되면서 입원을 할 수가 있어요. 60일간 하루 4시간 재활치료 받아요. 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다 받아요. 이러니까 비용 부담이 확 내려갔죠. 그럼요. 그걸 도수치료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 4시간이면 도수치료비면 하루 4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요양병원에 가기 전 단계인 예전 같은 게 이런 게 없었을 때 요양병원 다 가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요런 60일 동안 재활치료 잘 하게 되면 요양병원 안 가실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건강하시게. 예. 그래서 월급쟁이들이 우리 병원이 월급쟁이 병원이 됐어요. 예전에 월급쟁이 못 오는 병원이었는데 네. 이제 월급쟁이도 올 수 있는 병원이 되어버렸어요. 재활 전문 병원이 네. 되면서. 복지부 지정받으면서. 네. 존엄케어를 10년 전에 해서 네. 간병비 못 내는 저소득층 환자분들 때문에 재활병원을 만들어서 네. 이제 돈 없는 사람도 재활치료 받게 해줬고 그렇죠. 이제 그게 또 뇌척수밖에 안 되니까 다시 대상을 늘리기 위해서 3년 동안 준비해서 재활전문병원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았어요. 이제 더 넓어졌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 재활병원에 10년 전에 존엄케어 처음 시작할 때는 요양병원 환자들이 제일 불편한 게 뭘까? 묶여있는 거, 욕창 생기는 거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재활 환자분들의 제일 불편한 건 뭘까? 라고 제가 커뮤니티 카페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봤어요. 두 달 동안요. 2달 동안이나요? 매일 30분 이상 댓글 달아주고 왜냐하면 거기 있는 분들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환자들은. 현장 상황. 그래서 모림무단 상한제든 뭐든 간에 환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 모르세요. 아까 말한 비사용 증후군 우리 모른다니까요. 네. 지금도 저한테 처음 들었죠. 네. 갑자기 아버님 탈장 수술했어. 거동 힘들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재활의료기관 지정이 오면 60일간 입원할 수 있어요. 재활치료 받을 수 있다니까. 이런 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제 카페에 들어왔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면 내성균이라고 네. 항생제 많이 쓰면 내성균, 항생제 강도에 따라가서 균도 세지는 게 내성균이라 그래요. 네. 그럼 이런 환자는 네. 간염 환자예요. 균이 있잖아요. 그렇죠. 간염 위험이 있어요. 네. 코로나는 공기 중으로 전파가 되지만 이런 환자, 이 내성균 환자는 직접 접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위험성은 덜하죠. 네. 근데 어느 병원이든 이런 접촉 위험 있는 환자를 받으려는 직원들이 잘 없어요. 그럼 대학병원에서 2주만 있으면 나가라고 합니다. 네.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2주 이상 입원을 안 시키니까. 그럼 가야 되는데 재활병원 와야 되는데 재활병원 못 오고 요양병원으로 가셔요. 네. 근데 이렇게 양성인 환자들, 균 양성이 받았던 환자들이 음성으로 바뀌는데 보통 한 3개월, 4개월 걸려요. 네. 그럼 3, 4개월 뒤에 다시 재활병원 오셨어요. 네. 그러면 재활 환자들, 뇌척수 환자들의 제일 큰 회복 시기가 6개월이라고 보는데 3, 4개월 여기서 그냥 누워만 있다 와요. 그럼 이렇게 마비되어 왔던 분들이 6개월 잘 치료하면 펴질 수 있고 걸을 수 있는데 이 골든타임이 지나면 그럼 연구장애가, 후유장애가 남는 거예요. 재활치료를 받을 기회가 박탈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재활병원들은 직원들 일단 두려워하죠. 네. 그 다음에 중증 환자들 막 가래 빼줘야 되고 네. 의식 없는 와상 환자들 재활병원에서는 안 받거든요. 네.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럼 이 환자도 누군가의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돼. 그 직원들 설득했던 게 그거예요. 아무도 안 하니까. 아무는 안 하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해. 그럼 우리가 하자. 조롱기 했듯이. 우리가 해서 우리 병원에 그러면 남들 하는데 별나게 하는 게 이런 개념이 아니다.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이게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면 그렇죠. 전국에 다른 병원에서도 할 거다. 전국의 모든 이런 환자들 우리가 다 커버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하게 되면 그런 각 시도에 강력단체별로 네. 한 개씩 병원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전국에 있는 이런 내성균 환자, 중증 환자들도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대한민국에 이런 환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들을 첫 단추를 우리가 깨는 거고 그 환자들에 대한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첫 단추를 우리가 깨는 거다. 그 첫 발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직원들 그렇게 설득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환자를 받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병원의 환자 중에 50%는 수도권 환자들이에요. 네. 거리가 2시간, 2시간 반 되는데도 저희 병원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다른 데보다 병상이 굉장히 큽니다. 108병상이나 돼요. 네. 다른 데는 보통 50개 이하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간병비 혜택을 많이 보죠.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오는 그 부산에서 오는 6학년짜리 아이가 네. CPA라는 그 균이 있어요. 네. 그런 애들 잘 안 받아줍니다. 집에서 엄마가 걔를 간병하고 있어요. 개인 간병. 홈 물리치료라 집에서 불러는 방 물리치료라고 해서 네네네. 일주일에 3번 받아요. 근데 그 애가 우리 병원에 오면 하루 3시간씩 재활치료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우시더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그걸 공유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는 남들이 환자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이러저러한 사유로서 그런 거를 못하는 사정들이 있다 보니까 그 첫 발을 우리가 떼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다른 병원들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환자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 있는 일을 우리가 하자는 거였어요. 이 사장님이 이렇게 그 생각하시는 것들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직원분들은 절대 따라오지 않았을 거예요. 어제도 그 환자가 왔을 때 제가 다 만졌어요. 왜냐면 직원들이 두려워해. 네. 두려워하지만 아유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접촉 위험이 없다는 거 이미 다 알고 그런데, 있는데 네. 이미 요양병원에서 다 받고 있는데 네. 뭐 요양병원하고 재활병원하고 그게 다른가요?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맞아요. 내가 안 해본 건 직원도 시키지 않습니다. 환자도 목욕이든 뭐든 간에 제가 직접 프로그램도 제가 직접 다 해봤고요. 네. 그런 것도 안 한 것들에 제가 안 해본 것들 직원도 시키진 않아요. 제가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뒤에 행동이 안 따르면 직원들 안 따라오죠. 맞아요. 그게 언행일치가 안 되면 말은 조동케어를 하게 되면서 뭔가 할 때 돈 아끼고 직원들 불편하고 할 때 그런 거 개선 안 해주면 누가 합니까? 안 하죠.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신뢰가 되는 거고 우리는 돈도 벌어야 되겠지만 돈이 우선이 아닌 거고 환자 직원이 제일 우선인 병원. 근데 아까 같이 직원들도 위험해. 근데 환자가 더 우선인 거죠. 누군가에게 병원의 치료 간호사들이 왜 존재합니까? 치료하기 위해서 하지. 대학병원에서 그런 환자 다 보는데 니네는 왜 못 봐? 요양원부터 다 보는데 못 봐? 이렇게 돼버리면 직원들이 속상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위험하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왜 받아야 되는지, Y에 대해서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을 찾아주는 일이야. 근데 아무도 안 하니까 우리가 하자. 꼬셔가지고. 제가 영상 다 찍고, 내가 막 다른 병원 자료하고 내가 유튜브까지 다 찍었어요, 내가. 다 찍어가지고 내가 올려줘서 우리 전체 직원은 공유하고. 왜냐면 일일이 다 설득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수간호사들은 10년 하면 12년 근무하고, 간병사 지금 17년째, 16년째 와, 그게 진짜 대단한 근무하시고. 것 같아요. 간병사분들이 17년째. 그리고 뭐 지금 도왔던 애들은 거의 5년 이상. 예전에는요. 네. 예전에는 돈을 많이 벌 때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네. 돈만 벌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7년 만에 300억대 자산이 됐고 지금 12년이 지나서 지금은 저희 자산이 한 7, 800억 대요. 돈을 많이 벌 때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공도 해봤고 돈도 벌어봤는데 그렇게 행복하다? 우리 병원이 뭐 한국에서 손꼽히는 병원이고 막 전국에서 오는 병원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조동케어를 하게 되면서 병원 수입은 많이 줄었어요. 30%나 줄었어. 네. 하지만 그거로 인해서 환자 서비스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직원들이 나는 이런 직장에 다닙니다라는 프라이드가 생겼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창피해가지고 요양병원 다닌다 이야기를 못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간호사들, 우리 직원들, 우리는 이런 병원에 다녀도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병원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직원들 노력이 있잖아요. 네. 오늘과 다른 내일의 서비스를 준비하는 우리 직원들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 때문에 행복해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경영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까 그 아이랑님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이런 걸 해왔기 때문에 아이랑님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제 인생이 이렇게 살면서 병원 18년간 지금 운영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환자를 통해서 오히려 더 행복해졌고 직원들을 통해서 제가 더 행복해진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서 그분들에게 더 많이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니까 그게 제가 혜택을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